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대기 중의 수증기인데요. 오늘은 넉넉히 듣다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트를 펴고 메모를 해가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우선 증발이랑 응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을 상태 변화하면서 배웠는데 뭐라 그랬죠? 액화라고 하죠. 자, 반대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기화라고 하죠. 자, 요 액화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응결, 기화와 같은 현상이 바로 증발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포화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상태란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함한 상태.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공기가 포화 상태겠죠.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그림 하나는 페트리 접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조로 덮여 있고 하나는 덮어두지 않았어요. 자, 각각 페트리 접시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이렇게 증발해 나가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근데 수조로 가로막힌 거는 공기 양이 일정하니까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5자리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5자리에 당연히 수증기가 다 증발해서 다 이렇게 채워지겠지. 그치? 그럼 이 상태는 포화 상태. 반면에 수조로 덮어주지 않았던 이 페트리 접시는 이렇게 수증기로 튀어나가게 되면 열려 있으니까 수증기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많겠죠. 그치? 이게 다 증발해버려도. 그러니까 얘는 포화 상태가 아니라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수증기량이에요. 이번 단원에서 다룰 수증기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수증기량, 또 하나는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자, 요거 두 가지 헷갈리면 3단원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실제 수증기량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뭐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아까 말했죠. 공기가 수증기한테 자리를 주는데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포화 상태라고 했지. 포화 상태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이거를 그람수로 나타낸 게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은 단위가 그람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랑 관계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서 겨울에 빨래를 잘 마르게 하려면 추운 복도에다 내놓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뜻한 방 안에다 내놓는 게 좋을까? 당연히 따뜻한 곳에서 빨래가 더 잘 마르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가 수증기한테 자리를 많이 줘. 마음이 넓어져서. 자, 예를 들어 20도씨의 공기에서 만약에 수증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5자리라면 이 5자리에 수증기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지워지네.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도씨 공기를 온도를 올렸어. 30도씨로. 그럼 공기가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지. 그럼 수증기한테 자리를 더 주는 거야. 8자리를 줬어. 그럼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5개니까 30도씨에서는 공기가 불포화 상태가 될 거고. 자, 얘를 온도를 내렸어. 10도씨로 내렸어. 그럼 원래 5자리 있던 거를 한 자리 뺏어버려. 그럼 요 수증기 하나 남는 거는 다시 물로 응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주로 다룰 것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증기량은 앞에서 단위가 뭐라 그랬죠? 그람 퍼 세제곱 미터라 그랬죠. 근데 이 곡선이 이름이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15도씨에서 포화 상태의 공기는 열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공기가 포화 상태의 공기야. 30도씨에서 포화 상태의 공기는 30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공기가 포화 상태의 공기야.
그럼 B랑 C는 무슨 상태겠어요? 당연히 포화 상태. 얘도 포화 상태겠죠. 자, 그러면 A랑 D를 한번 살펴볼까요? D 같은 경우는 30도씨인데 30도씨에서는 공기가 30자리를 줬는데 몇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13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겠죠. 자, A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까? 15도씨에서 원래 13자리만 차지해야 되는데 30개나 있지, 수증기가. 그럼 이만큼은 응결돼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상태는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포화 수증기량.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뭘로 비교하면 되냐면 온도랑 비교를 하면 돼.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 그럼 A랑 C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때요? 같죠? 15도씨로 같지. 이때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13이야. 그러니까 A랑 C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 얼마로? 13으로. 그 다음에 B랑 D를 살펴보자. B랑 D는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30도야. 30도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30도야. 30개야. 그러면 당연히 B랑 D도 포화 수증기량이 같겠지. 얘네 몇 개? 30개. 얘네 크기를 비교해보면 B랑 D가 A랑 C보다 훨씬 크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실제 수증기량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실제 수증기량은 그 상태의 공기가 수증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럼 A랑 B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옆으로 가서 읽으면 되죠. 30개씩 가지고 있어. A랑 B는 둘 다 30개씩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C랑 D는 어때요? 13개를 가지고 있지. C랑 D는 13개를 가지고 있어.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는 A, B가 훨씬 CD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리고 이 곡선에서 포화 상태인 점은 어떤 점? 바로 B랑 C점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다음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증기량의 단위수는 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A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 자, 요 점이 포화 상태가 되려면 요 곡선 위의 점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는 온도를 10도씨로 낮춘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 얘를 여기다가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그치? 얼마나 더 공급해주면 돼요? 요거의 차이만큼 수증기를 공급해준다. 요 차이가 7.9가 되네요. 7.9 세제곱 그램만큼 더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요 A점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고 모르겠는 부분은 꼭 메모를 해서 수업 시간에 쌤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은 짧은 강의에서는 이걸 모두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알았죠? 자, 다음은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은 뭐냐면 냉각시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온도. 그 온도를 바로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슬점은 자, 뭐랑 관계가 있느냐면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의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때가 바로 이슬점. 그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곡선을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은 온도, Y축은 수증기량이네요.
수증기량은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죠.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포화 수증기량은 뭐랑 관계가 있다 그랬지? 온도랑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들이 포화 수증기량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A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9.4. B랑 D는 20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17.3. 9.4 아니죠? B. 그냥 9.4는 실제 수증기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30도인 C, E, F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30.4예요. 그래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제일 낮은 A가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온도가 20도인 B랑 D가 같고, 그 다음에 C, E, F가 30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많겠죠. 자, 그 다음은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얘는 바로 옆으로 가서 읽으면 된다 그랬죠. A 같은 경우는 9.4, B도 9.4, C도 9.4. D랑 E는 얼마? 17.3, F는 30.4. 그러면 제일 많은 게 F. 그러니까 A랑 B랑 C가 제일 작고 얼마로? 9.4로. 그 다음에 D랑 E가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F. 자, 그럼 이 이슬점이 뭐냐? 이 이슬점은 이제 응결이 시작되기 순간의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언제 응결이 시작돼? 이 10도씨에서 조금만 낮아져도 응결이 바로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슬점이 몇 도? 10도예요. 자, B는 얼마겠어? 얘는 10도씨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10도씨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도 응결이 되기 시작하지. 그럼 B도 이슬점이 10도. 10도.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10도씨까지 내려갈 때는 여유가 있어. 9.4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10도씨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응결이 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C도 이슬점이 10도. 자, 그럼 E랑 D는 얼마겠어? 얘네는 20도. F는 30도. 비교를 해보면 제일 낮은 온도가 A, B, C. 그 다음이 D랑 E. 그 다음이 F.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얘랑 어때요? 얘랑 같지? 자, 이슬점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그래서 이슬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어.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E 같은 경우는 실제 수증기량이 17.3이지. D 같은 경우는 9.4지. 이슬점이 어느 게 더 높아? E가 더 높지. 그러니까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응결량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응결량. 만약에 D 공기, 요 문제를 그대로 해보자. D 공기를 1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이렇게 1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양, 이걸 물었네? 얼마예요? D 공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17.3에서 그 상태의 포화 상태 수증기량이 9.4죠. 그걸 빼주면 응결량이 나오겠지. 자, 요 말은 정리하면 뭐냐면, 요 응결량을 구하려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그 상태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 냉각 온도의 수증기량, 이때는 포화 수증기량이겠지.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게 되면 응결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이 어려웠죠? 이해 못한 부분은 과학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든 옆에 친구에게든 꼭 물어서 알아내길 바래요. 자, 이상으로 거꾸로 수업 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